오늘 주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멀티 엣지 컴퓨팅을 통한 AI 인프라 최적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AI 뭐 이렇게 뭐 이런 AI 주제가 아니면 사실 이제 IT 쪽에서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거리도 AI가 없으면 사업 승인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추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우리 이제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 고객 측에 제안을 하고 또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뭐, 서버 이중화나 재복구, 그리고 그냥 쿠버네티스 쪽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이 AI 인프라에 우리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이제 그런 고민을 뭐, 일거에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소개 끝나고, 이따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언급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데모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모도 한번 보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인프라가 이제 현재 어떻게 되고 향후 이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이 AI 인프라에 어떤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 적합한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멘텍이 이러한 인프라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세 부분의 챕터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I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I 인프라 그러면 당장 뭐가 생각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GPU 서버가 생각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GPU 서버 그러면 또 엔비디아가 뭐 당연히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거의 한때는 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 칩을 실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인프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 모델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델링이 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실제 서버 쪽에 들어가서 뭐 어떤 이제 에이전트 역할,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모델 된 걸 가지고 그냥 모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활용되는 쪽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모델링, 추론. 그래서 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추론 쪽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장표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게 올해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브룩필드 리서치에서 통계를 낸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AI 모델링 쪽과 AI 추론 쪽의 전력 사용률, 요 인프라의 전력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5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 보니까 AI 모델링 쪽이 한 80% 전력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또 추론 쪽이 한 20% 정도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이 추론 쪽도 잘 안 돼 있고 특히 모델링 쪽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을 위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왔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다 사다가 그러다 보니 뭐 AI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모델링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텐데 실질적으로 다른 북미나 이런 쪽으로 보면 AI가 모델이 돼서 이걸 실제적으로 운영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론 쪽이 전력 사용하는 비중이 한 20% 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반입니다. 반반. 모델링 그리고 추론 이렇게 각각 반반 정도 전력 사용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 향후 추론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AI를 모델링 하는 거는 잘 훈련을 시켜서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델된, 잘 모델이 된, 잘 개발이 된 이 적정한 AI 모델을 이제 실행 쪽에 옮기는 이쪽 시장이 향후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을 이런 전력 소비 추이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AI GPU를 클라우드 형태로 임대를 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칩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AWS와 구글, 애저가 칩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칩 제조사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비디아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개발한 칩들도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TPU 같은 거 이런 건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엔비디아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뭐 AMD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같은 경우는 또 NPU를 제조를 하는 피리오사, 레빌리온 이런 또 회사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엔비디아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수량을 봤더니만 예, 특히 요 구글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은 자체 칩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브로드컴 범용 칩 추론 쪽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델링 쪽 이게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오히려 이제 브로드컴과 자체 칩을 수를 합치면은 엔비디아보다 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AWS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추론 쪽은 브로드컴 그 칩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자체보다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좀 많긴 하더라도 그래도 한 7대 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모델링은 확실히 모델링은 확실히 엔비디아 거의 이제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추론으로 왔을 때는 엔비디아보다는 자체 칩을 쓰거나 범용적인 브로드컴 칩을 더 많이 쓰더라.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추론 쪽은 왜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지 않고 브로드컴의 칩을 왜 사용을 할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칩 제조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있고 브로드컴 이렇게 있는데, 자, 학습 성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생태계, 예, 대부분은 이제 AI 개발을 할 때 다 우리가 쿠다를 다 사용을 하죠. 그죠? 예, 쿠다를 다 사용하는데 이 쿠다를 잘 사용을 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드웨어나 칩은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확실히 쿠다에 대한 어떤 시장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는 확실히 단연 거의 독과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추론으로 가게 되면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게 모델링 쪽은 이제 잘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추론 쪽은 나중에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와 같은 비싼 칩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얼마나 저렴하느냐. 이게 브로드컴이 일반적으로 엔비디아보다 4배에서 8배 정도 가격이 훨씬 쌉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추론 쪽으로는 브로드컴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 특히 전력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적게 먹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배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쪽은 주로 브로드컴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칩 사용 비중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시장 기관에서 다 예측을 한 겁니다. 예. 자, 지금 현재는 거의 한 8대2 비중으로 모델링이 추론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이게 2028년이 되면 거의 수량으로 봤을 때는 반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 기준이 아니고 수량 기준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반반 되고요. 그리고 2029년이나 30년이 되면 브로드컴의 수량이 엔비디아를 더 추월할 거다. 이런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로 따지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거의 한 70% 이상의 매출을 가져갈 겁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링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확산이나 수량적인 어떤 시장 파이로 본다면 이제 추론 쪽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게 이게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지난달, 이번 달 뭐 이렇게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렇게 하고 그 주가 변을 한번 보세요. 주가 변화를 보면 엔비디아는 옆으로 거의 깁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경우는 거의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이제 지난 두 달간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칩 사용에 대한 변화를 미리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 2030년까지 AI 추론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AI 그러면 중앙에 엔비디아 칩을 사다가 대규모의 학습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쿠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쿠베플로우나 ML플로우 이런 거 돌려서 모델링하는 이런 쪽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링에 대한 시장은 이제 성숙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모델링이 된 이 모델을 실제 실행 단계에 집어넣어서 이제 추론 쪽을 돌리는 이쪽 시장이 한 8배 이상 현재보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시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장의 특히 칩의 패러다임 변화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학습에서 브로드컴이나 AMD가 주도하는 싼 가격에 그다음에 고효율의 칩으로 많이 이동을 할 거다. 이렇게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전력에 추론을 하기 위한 칩을 현재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거 추론 쪽은 여러 개의 엣지단에서, 그러니까 즉 현장이죠, 그죠? 현장단에서 이런 이제 추론 쪽에 인프라가 돌 건데 이걸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부르느냐? 멀티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ME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MEC의 수요가 상당히 증대될 거다. 어떤 시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그다음에 리테일 쪽에서 이런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수요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이 인프라를 그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엣지 컴퓨팅, 말 그대로 이제 중앙의 대규모 클라우드 센터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했고, 근데 이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앙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높은 어떤 레이턴시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걸 주구장창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과 실행을 해야 되는 엣지단 간에 대규모의 그 트래픽을 가진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 자체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추론 쪽 같은 경우는 그 추론되는 엣지단에서도 전 처리를 하기 위한 엣지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AI 쪽에 추론에 필요한 이 컴퓨팅을 여러 지역 노드로 다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 엣지로 가는 이유는 중앙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추론이나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다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지연 시간 내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결과값만 이제 중앙에 올리는 구조,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 컴퓨팅이 현재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지연 시간을 우리가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를 또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요 중앙 집중식 같은 경우는 이 중앙 클라우드 쪽하고 네트워크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엣지단이 완전 바보가 돼 버리죠, 그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테슬라 자동차가 중앙 클라우드하고 통신이 안 돼서 자율주행을 못한다. 이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 클라우드와 네트워크가 단절되더라도 엣지단에서는 이게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독단적으로 엣지단에서 전처리가 가능한 이런 컴퓨팅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서 좀 탈피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을 여러 개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 엣지의 아키텍처 말씀을 드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 클라우드 쪽에서 AI 관련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 된 거가 필요한 실제 현장입니다. 현장이 뭐 제조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통신 같은 경우는 5G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리테일 뭐 이런 쪽에서 다 지역 노드에서 다 엣지 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모델링 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이제 AI 에이전트나 추론으로 다 활용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멀티 엣지 컴퓨팅의 시장 규모는 매년 한 37% 정도 2030년까지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론 쪽에 좀 더 많이 특화된 브로드컴이나 AMD 칩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한 7배에서 8배는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엣지 컴퓨팅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중앙 클라우드하고 이 엣지 땅 간에 하드웨어나 칩이 뭐 이제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은 뭐 엔비디아, 엣지는 뭐 브로드컴 이런 식으로 칩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클라우드에서 모델된 부분을 엣지 단 쪽으로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업데이트하고 중앙에서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또 인프라가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환경에서 어떤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솔루션,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중앙에서 모델링 된 쪽을 지역 노드 쪽으로, 엣지단 쪽으로 배포를 해주고 중앙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종 환경에서 어떤 호환성을 다 유지하면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요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저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멀티 엣지 컴퓨팅, 특히 AI 쪽 관련해서는 거의 99%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이 멀티 엣지 컴퓨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피처를 본다면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엣지 클라우드까지 일관적으로 다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관된 인프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엣지가 하드웨어 환경이나 칩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OS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뭐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구조로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으로, 하드웨어나 OS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다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가 또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와 RBAC로 그래서 접근관을 다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가 치유를 가지고 있고 다 고가형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종 하드웨어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됐든 가상이 됐든 뭐 클라우드 인프라가 됐든 상관없이 쿠버네티스는 다 돌아갑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이 쿠버네티스 쪽의 에코 솔루션들이 죄다 다 그 오픈 소스의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측에서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입맞추 어, 내 입에 맞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99%의 어떤 개발사들이나 엔드 유저들이 멀티 엣지 컴퓨팅이나 AI를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에서는 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엣지 땅까지 갔을 때 쿠버네티스가 그러면 만능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러닝 커브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가형 구성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좀 들어가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엣지 환경에서 도전 과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중앙의 클라우드는 어떻습니까?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GPU 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엣지 단까지 가게 되면 이게 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이제 그래서 엣지 단가 실제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함정이 될 수도 있고, 5G의 어떤 기지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많은 하드웨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리소스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에 클라우드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중단 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형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가 나더라도 죽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모델링 쪽은. 근데 이 AI 에이전트나 추론 쪽은 어떻습니까? 장애 나버리면 업무 중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중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중화하기가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서버 5대 정도 있어야 되고, 외장 어레이 들어가야 되고, 네트워크도 또 이중화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좀 필요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엣지 단 쪽에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일관된 배포를 하고, 또 중앙에서 또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챕터 3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 측에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추론 쪽에 특화되게 작년에 아코디언 엣지라는 것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이 쿠버네티스가 구성하기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고가형 구성을 하려면 최소한 서버 한 5대 있어야 되고, 외장 어레이 붙여야 되고, 네트워크도 또 이중으로 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복잡성을 다 제거하고 딱 두 노드만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것도 이중화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이중화를 제공해 줍니다. 마스터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인프라 노드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드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스토리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이중화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AI 모델된 이런 컴포넌트도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중화 구성을 할 때 일관된 방식으로 다 이중화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일 때는 뭐 DB 오퍼레이터를 또 써서 이중화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스인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셀프 힐링 기능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가 되든 간에 일관된 방식으로 고가형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 서버 2대만 있으면 외장 어리 없이도 엣지단에서 고가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저비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상화 레이어 없이 베어메탈에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파드를 올릴 수 있는 고집적도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조도를 말씀을 드리면 서버 최소한 2대가 있으면 됩니다. 2대의 컨트롤 플레인하고 인프라 플레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이 애플리케이션 쪽 플레인, 이렇게 3가지 컴포넌트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스터 쪽과 그다음에 여러 부가 서비스가 올라가는 인프라 쪽 컴포넌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워크노드, 요 컴포넌트가 한 서버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etcd db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 etcd db는 다른 노드 쪽으로 또 실시간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내가 사용해야 될 애플리케이션은 요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 형태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I 같으면 AI 모델링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AI 모델링 된 이 파드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AI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뭐 주피터 허브,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레지스트리에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실시간으로 2번째 서버 쪽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죠. 요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탠바이즈로 가져가는데, 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 같은 경우는 즉 이제 워커 노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커 노드 쪽에 올라가는 요 컴포넌트는 액티브로도 작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드가 장애나든 스토리지가 장애나든 아니면 이 노드 자체가 장애나든 네트워크가 장애나든 장애의 요소를 다 감지하고 자동으로 다 페일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가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HA 구성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다 이중화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 그 데모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투노드로 클러스터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장애 났을 때 자동 페일오버 되는 것, 그래서 뭐 한 노드가 장애 나더라도 추론 쪽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엣지를 통해서 AI 모델링과 추론에 대해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00% 쿠버네티스 기반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모델링은 그냥 원래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뿌렸고 추론 쪽만 아코드앤 엣지를 적용하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쿠버네티스 환경과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앙에서 모델링 된 걸 엣지 단 쪽으로 전부 다 일괄 배포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두 대의 서버로 예, 고성능, 고가용의 예, 어떤 추론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AI 칩은 이게 뭐 엔비디아가 됐던 AMD가 됐던 브로드컴이 됐던 뭐가 되든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대로 시작을 해서 내가 이게 추론 쪽에 서버를 더 늘리겠다. 확장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병렬적으로 쭉 확장해서 좀 필요한 워크노드를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클라우드의 모델링과 저기 또 실행을 하기 위한 추론을 하기 위한 엣지단의 클라우드를 저쪽 아코드앤 엣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성이 나올 수 있냐? 예, 이렇게 중앙의 대규모 클라우드 센터의 AI 학습과 모델링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서빙을 위한 추론을 위한 요 엣지단 쪽에 이렇게 최소한 두 대를 가지고 이렇게 외장 공유 방식이나 아니면 데이터 복제 방식으로 이렇게 이중화된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엣지단 쪽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규모 클라우드 센터에서 모델링 된 걸 엣지단 쪽으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각각의 개별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이 엣지단 쪽에 추론을 하기 위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중앙과 통신이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단절을 시켰을 때 이 엣지단 쪽에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이 된 추론 서버들이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는지도 이따 데모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 걸 저희가 중앙에서 하나의 통합 콘솔을 통해서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따 데모 때 화면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뭐 어디를 적용할 수 있냐?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쪽으로 저희가 또 POC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인프라. 여기도 이제 지역 노드 쪽에 엣지단 쪽에 이제 AI 추론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럴 때 적용 가능하고 특히 5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사업도 나옵니다. 멀티 엣지 컴퓨팅을 위한 5G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구성. 여기 이제 5G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뭐 KT, LGU 플러스 HKT 이걸 생각하시는데 요즘 이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망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5G망을 구성을 했었을 때 중앙에 노드가 있습니다. 중앙. 그걸 이제 우리가 CU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역에 분산된 노드를 우리가 DU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DU가 바로 엣지단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 이제 바로 이제 CU가 중앙 이제 클라우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매와 IoT. 뭐 요즘 이제 소매와 IoT 같은 경우 유통 쪽에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럴 때 이제 지역의 어떤 대규모 뭐 마트나 상점들 뭐 요런 쪽에 엣지단이 뭐 아마 이제 엣지 컴퓨 클라우드로 이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그죠? 헬스케어 뭐 지역 병원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스마트 시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에 바로 멀티 엣지 컴퓨팅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효율이 한 30에서 60% 향상이 가능하고 이제 비용 절감이 20에서 4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통해서 이 촉발이 된 멀티 엣지 시대의 핵심은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쪽은 모델링 쪽에서 이제 추론 쪽으로 시장이 더 확대될 거다. 물론 모델링도 시장이 확대됩니다. 근데 추론 쪽이 더 많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코드앤 엣지를 통해서 멀티 엣지 환경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가용, 저비용, 고집적의 3고2저의 어떤 인프라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는 다 마치고 저희 이제 황유지 대리가 실제적으로 요 멀티 엣지 클라우드 형태를 뿌린
AI 인프라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모를 맡은 멘텍 솔루션 기술팀 황유지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데모에 앞서서 준비한 인프라 구성이랑 시나리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프라 구성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보면 위에 중앙 클러스터와 아래 멤버 클러스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중앙 클러스터고 아래 보이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멤버 클러스터입니다. 중앙 클러스터에는 일반적인 싱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 멤버 클러스터는 저희 투노드 이중화 구성인 엣지 클러스터 구성으로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 클러스터에서는 큐브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 모델 학습을 할 예정이고, 멤버 클러스터에서는 중앙에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 AI 서비스 앱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앱은 멤버에 구성된 GPU 위에서 실행이 될 거고, 이 AI가 예측이나 분석이나 결과를 좀 빠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성된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가볍게 좀 확인을 해보고 중앙 클러스터와 엣지 멤버에서 앱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성되어 있는 중앙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 화면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앙 클러스터에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큐브 플로우를 설치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돌려볼 겁니다. 이 중앙 클러스터에서 파이프라인이 수행이 되면 학습된 모델 산출물이 멤버 엣지 클러스터로 저장이 될 건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방금 저장된 학습 결과를 가지고 추론 앱을 업로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심화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투노드 이중화란 타이틀에 맞게 엣지 클러스터의 한쪽 노드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그 상황을 재현을 해보고 잘 넘어가는지 서비스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중앙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 사이에 통신이 끊기는 경우를 볼 건데요. 이럴 때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 앱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데모 시연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중앙과 멤버 클러스터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중앙은 호스트 클러스터고 멤버는 엣지 클러스터 또는 제가 멤버 클러스터라고 지칭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줍니다. 접속을 해주면 보시면 클러스터 정보에 호스트 클러스터와 멤버 엣지 클러스터 그리고 멤버 엣지 GPU 클러스터들이 좀 보입니다. 호스트는 말 그대로 중앙 클러스터고 거기에 엣지 멤버 두 세트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들을 누르면 해당 클러스터들의 아코디언 화면으로 리다이렉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멤버를 하나 클릭하면 이제 각각의 다른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멤버 클러스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중앙 클러스터에서 접근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GPU 노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멤버 엣지 GPU 클러스터에서요. 모니터링 탭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희 모니터링 탭에 들어가서 각종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GPU 탭에서는 GPU 노드 사용량도 별도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 시간 순으로 좀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시간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래프 이외에도
클러스터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내려보면 노드 탭에서는 현재 노드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노드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당 노드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CPU나 메모리, 각종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쿠버네티스 버전, 커널 버전, 지금 노드 상태,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려보면 노드에 벌어지는 쿠버네티스 이벤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내리면 파드 상태도 이 노드에 떠 있는 파드 상태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앙 서버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 구성도를 좀 보게 되면 위에 중앙 클러스터가 있고 아래는 멤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중앙 클러스터에는 큐브플로우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브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중앙 클러스터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요 개발된 학습 결과물을 멤버 클러스터들한테 보내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학습 훈련된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멤버 저장소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멤버에 있는 저장소는 저는 미나이오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클러스터로 다시 접속을 해줍니다. 네임스페이스 보시면 큐버플로우를 설치할 때 관련된 모듈들이 같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큐브플로우의 모듈들 파드 상태도 이 화면에서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라든지 카티브, 케이서브 사용할 모듈들, 파드들의 상태가 어떤지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치한 큐브플로우에 직접 접근해서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 텐데요. 큐브플로우에 접속을 해서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할 때 별도의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노트북이라는 탭에 이 테스트 파드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탭에 있는 이번에 쓰일 웨비나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런 탭으로 들어가면 이 웨비나 파이프라인을 실행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스 데이터 단계가 있고요. 아웃풋 데이터셋 단계가 있고 업로드하는 마지막 태스크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항목만 축출하거나 뭐 잘못된 값을 정리하고 이제 제 학습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웃풋 데이터셋 단계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해야 하는지 스스로 배우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배포하는 단계인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멤버 클러스터에 AI 서비스 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멤버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클러스터에서 돌리는 이 파이프라인이 수행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미나이오, 멤버의 저장소죠. 멤버의 저장소인 미나이오로 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멤버의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 보면 방금 수행된 저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필요한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 서버에서 저장한 저 파일을 가지고 저희 엣지 멤버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 클러스터에서 방금 요 파이프라인 세 개를 돌렸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태스크가 수행이 되면 멤버 클러스터의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멤버에서는 이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 방금 보신 그 파일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앱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앱은 AI 추론의 대표적인 이미지 추론이고요. AI 서버와 이거를 보여줄 UI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앙에서 학습된 결과를 멤버로 저장을 했고 멤버는 이 파일을 가지고 앱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클러스터로 들어와서 이제 멤버로 전환을 좀 해주겠습니다. 뷰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저희 욜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앱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이 앱들을 보면 제, 제가 올린 이미지 추론 앱의 화면을 보여주는 저 그라디오 UI라는 파드가 한 개 있고 실제로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트리톤 서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트리톤 서버의 설정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앙 클러스터에서 이제 보낸 그 학습 파일을 멤버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파일을 이 트리톤 서버가 알 수 있도록 설정을 별도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저희 멤버 저장소에 주소가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을 폴링 방식으로 계속 확인을 합니다. 15초 간격으로 이 모델 파일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파드를 띄워서 추론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로드한 앱을 한번 접속을 해서 실제로 추론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앱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하는 앱인데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되게 영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CTV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업로드를 해준 뒤에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감도 조절을 해서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과 멤버의 세팅은 완료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는 학습을 완료하고 그 완료된 파일을 엣지 멤버한테 보내면 그 파일을 가지고 멤버는 이제 AI 앱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투노드 엣지 구성인데 만약에 이 두 대로 구성된 멤버 클러스터가 한 개의 노드가 죽어버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는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엣지 멤버의 아코디언 화면은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엣지 클러스터는 투노드 이중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한쪽 노드가 죽더라도 다른 노드로 넘어가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데모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비스도 이중화 구성을 위해서 앱도 두 개를 좀 띄워놓겠습니다. 트리톤 서버를 이제 마스터 1번, 2번 엣지 두 개 노드 위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드 1번, 2번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근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요 생소한 화면은 MCCS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노드가 죽었는지 감지를 하고 또 다른 노드로 넘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 중요 항목들이 방금 보였던 마스터 1번에 떠 있다가 노드 2번으로 잘 넘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현재는 1번 노드의 온라인 상태인 걸로 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노드의 온라인인 상태로 보이죠.
이 쿠버네티스 중요 항목들이 요 1번 노드에 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면 보통 이 1번 노드가 죽으면 보통은 쿠버네티스 중요 컴포넌트들도 죽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kubectl이라든지 API 명령어가 아예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요 1번이 망가졌기 때문에 2번 노드로 중요 항목들을 넘기고 이제 한 노드가 장애가 나도 정상 동작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1번이, 마스터 1번이 장애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마스터 1번을 중지를 했고, 가의 MCCS 화면을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순식간에 지금 1번 노드는 장애 상태를 표시하는 저 빨간색 아이콘이 발생이 됐고 1번에 떠있던 VIP들이랑 쿠버네티스의 중요 항목들인 etcd나 레지스트리가 방금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난 노드의 항목들을 다른 노드로 옮겨주는 과정을 요 MCCS가 수행을 해주고 저희는 지금 이 MCCS 화면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에 들어가서 1번에 떠 있는 파드가 죽었는지 확인을 해주고 1번의 파드가 죽었지만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접근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MCCS 콘솔에서도 마스터 1번이 죽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코디언 콘솔에서도 이제 노드 탭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노드 1번이 난레디 상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1번이 지금 난레디 상태이죠. 이렇게 한쪽 노드가 죽었지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방금처럼 아코디언도 즉 클러스터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중앙과 멤버 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상황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앙 아코디언에 접속을 해서 아까 그 호스트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서 멤버 클러스터로 이동을 했고 또 멤버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AI 앱을 올려서 방금 이미지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호스트 클러스터, 중앙 클러스터와 멤버 클러스터 간에 네트워크 이슈가 있어가지고 단절이 됐다고 하면 이제 요 저희가 올린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안에는 또 영향이 없는 건지 이런 거를 또 이번 데모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중앙 클러스터로 접근을 해줍니다. 저희 클러스터 항목을 보시면 지금 호스트 클러스터 보이고 멤버 엣지 보이고 멤버 엣지 GPU 클러스터가 보이는데요. 이 GPU 클러스터는 난레디 상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현재 지금 중앙과 저 멤버 엣지 GPU 클러스터는 통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정보 화면에는 이게 난레디 상태임을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하고 위에 드롭박스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까 들어갔던 서비스에 다시 접근을 해봅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지, 네트워크가 끊겼지만 정상적으로 이미지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중앙과 멤버의 네트워크와는 관계가 없이 이 멤버 클러스터, 독립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서비스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CL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명령어를 보내가지고 이 클러스터가 정상적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드 상태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마스터 1, 2번 둘 다 레디고 정상적으로 기동 중이네요. 그 위에 떠 있는 파드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톤 서버 2대 정상 기동 중이고 UI 서버도 정상적으로 러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망가졌으면 이렇게 명령어를 날려서 출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이랑 멤버 간의 통신 이상이 생겨도 저희 엣지 클러스터는 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클러스터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모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번 데모를 통해서 이제 중앙에서는 AI 모델을 학습 관리를 하고 엣지 멤버에서는 그 학습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독립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이 투노드 엣지 클러스터에서 방금처럼 장애나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